모범 답안 다 받으셨죠? 예. 어떻게 뭐 시험은 좀 잘 봤습니까? 시험 좀 봤습니까? 보기는 잘 봤겠죠, 뭐. 왜요? 잘 보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서 합격을 하셔야지, 그죠? 아, 네, 이번에 참 반성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반성 뭐 했는지 압니까? 내가 왜 사람들 듣져오지 못했는가? 바싹 좋아가 완전히 말려버려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지 못했는가에 대한 거. 내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사람들. 그죠? 아이템 밑에 적을 걸 모르겠다고. 네, 적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이제. 네, 얼반 죽여드릴게요, 내가. 그죠? 네. 아, 문 닫고, 혼자. 유인물할까지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 예상 문제, 이게 모범 답안 풀이에 너무 많이 오셨어요. 시험 치기 전에 오셔야지. 시험 끝나고 난 뒤에 보면. 그래요? 이거, 참, 요거 뒤로 좀, 해 주시겠어요? 너무 많이 갔다. 그래서, 뒤로. 지금 소리 들어가죠? 네. 안 받으신 분 있나요? 혹시? 아, 유인물 안 받으셨어요? 예, 제가 줄 겁니다, 안에서. 복사된 게 없나? 답안지 남은 거. 지금 계속 10장씩 더 뽑았는데 계속 오셔가지고 3장 뽑았어요. 나중에 안에 들어와서 그냥 드리세요. 괜찮아요. 그냥 들어오면 돼요. 현재 시작하입시다. 자, 저거 찍으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단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시험 끝나고 이제 처음인데 어떻게 시험 괜찮았죠? 시험 문제. 그죠? 나쁘진 않았습니다. 1교시 문제가 좀 뭐 지랄 같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 3, 4교시는 충분히 점수를 뽑을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2, 3, 4교시가 풀만하다라는 거는 선생님만 풀만한 게 아니죠. 그죠? 딴 사람도 다 풀만하다라는 게 그게 문제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그럼 2, 3, 4교시가 쉬웠는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일수록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더 불리해요. 시험할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들이 더 기발하게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전체적인 총평을 보자면 아마 1교시 자체가 선생님들의 점수의 당락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어차피 공단에서 돈 아낀다고 해가지고 1, 4교시 채점자가 같고 2, 3, 4교시 채점자가 같습니다. 1교시하고 4교시의 점수가 거의 유사하게 떨어질 거예요. 선생님들 점수를 받게 되면 거의 떨어지고 2, 3교시가 같이 매이기 때문에 2교시하고 이제 공단에 별로 돈이 없어요. 선생님들 문자 보내고 해준다고. 그래서 요즘 카톡 쓰지 않습니까? 문자 안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문제고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기술사 문제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원래 이 정도 레벨입니다. 한 3문제, 전체 10문제 중에서 3문제는 손 못 대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한두 문제 아리까리하게 해주고 나머지 한 8문제 정도 쓸 수 있는 거 공부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했으면 그 정도 느끼면 정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한 개 아셔야 될 거예요. 1교시 어렵다고 해서 1교시 도망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습니다. 똑같아요. 절대 시험은 도망치시면 안 돼요. 도망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선생님들 뭐 썼는지 기억납니까? 시험장에. 뭐 썼는지 기억납니까? 하나도 안 나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뭘 썼는지 알면. 그죠? 기대는 안 하시죠, 크게.
그게. 그죠? 근데 기대 안 하고 있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러다가 합격해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아셔야 될 게 오늘 117회 건축시공기술사에서 모범 답안이라고 지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죠? 요걸 드렸어요. 뭐 이미 오늘 낮에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다 올렸으니까. 보라고 그냥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실 때 우리가 그러면 117회가 끝났는데 왜 이걸 지금 와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생님들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중순부터 시험이 좀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험이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가는 이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2년 내에 문제들은 안 나온다라는 걸 정설로 가요. 이건 안 나올 거야. 이제 2년 내에, 우리가 수업할 때도 그랬었죠. 이건 2년 내에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다 풀어줍니다. 지금은. 싹 다 풀어줍니다. 그게 싹 다 풀어준다는 말이 뭐냐면, 전에 문제도 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 자체를 이제는 봐야 돼요. 원래 이 문제를 보면, 근데 이 지금 117회 문제가 118회 문제에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지금의 시험 문제는, 전체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런 식으로 냅니다. 용어, 단어, 서술에 있는 단어 결합해서 서술로 내버려요. 용어, 단어, 서술, 단어 결합해서 던집니다. 그 다음에 서술 나왔던 애를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양쪽을 바꿔줘요. 그래서 던집니다. 그렇게 하면 공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내주면 선생님들이 많이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최근에 내용 문제들을 많이 내줬으니까 선생님들이 합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단의 목표는 몇 프로입니까? 20%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제시하는 게 한 20% 내외가 됩니다. 그 20% 내외 중에서 실제적으로 뽑아주는 거는 20% 뽑아줬다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게 하나 있죠. 중간에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빼버리고 실제로 해보면 한 13%대 정도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아주고 있다는 거죠. 물 들어온 상태죠. 지금 하는 게 맞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험 문제가 이 117회 모범 답안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는 뭐냐면 이 언저리에서 시험은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험의 패턴은 이걸 왜 또 봐야 하냐면 크로스로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서술에 나온 애가 용어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봐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서술에서. 근데 용어에 나왔던 애가 용어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개 더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번에 컴블록 서포터 했는데 이 컴블록 서포터를 잘 쓰지 않는 얘를 서술로 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냈던 애들, 뭐 언더피닝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생각하겠죠. 야, 언더피닝이 용어로 나왔으니까 서술로 또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더피닝에 대해서는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사실은 범위가 더 넓어져 버렸어요. 원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어져 버린 게 지금 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공단 잘못 생각한 거죠. 그죠? 누가 이거 공단의 직원이 이걸 보면 다시 옛날로 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그죠? 그래서 훨씬 더 문제 자체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모범 답안을 보는 건 여기 적혀 있지만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이에요. 그죠? 이거는 누가 만든 답안입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겠다. 그리고 이 일부러 선생님들하고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답을 거지같이 만든 게 몇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제가 오답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죠? 오답이 몇 개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것이 이 문제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100% 정확하게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다음 시험에. 근데 이거를 왜 이걸 그럼 공부를 하느냐. 여기 있는 단어가 다음 시험에 나와야 돼요. 선생님 답안에. 분명히 여기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문제가 선생님들의 서술에, 용어의 문제는 서술에 아이템으로 들어가줘야 하고, 그죠? 아이템으로 들어가줘야 하고, 그 다음에 용어의 문제는 서술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원에서 나중에 예상 문제를 드릴 거예요. 또 시작할 때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예상 문제에는 이 문제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상으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뽑는 문제들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걸 할 때는 이 답안이 이거 쳤으니까 이번에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그런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한다는 거 오늘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이 수업이라 하기는 그렇고 오늘 내용만 들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되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들한테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여기 있죠. 요 한 장짜리 들으실 겁니다. 117회 건축신문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거 그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저 보시면 잘 냈어요. 1교시는 정말 잘 냈어요. 최근에 보기 힘들 정도로 잘 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사다워요. 잘 내셨어요. 이번에. 그죠? 2, 3, 4교시는 합격시켜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그죠? 웬만큼만 적으면 점수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런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1교시 문제가 이번에 승부에 간건을 지을 것 같고, 모르는 건 다 묻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전에 용어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고, 키워드는 다 제시했죠. 저런 거,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Non-growing 더블 패스너 방법이죠. 키워드 다 줬어요. 이미 다 던져줬어요. Non-growing이 있고, 더블이 있고, 패스너가 있어요. 그럼 non-growing이 뭔지에 대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되고, 더블이 뭔지에 대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되고, 패스너라는 거를 이야기만 해주면 점수는 기본적으로 6점 이상이 나와요. 내 답안에 이 세 개의 어구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있으면, 그림이라도 안 들어있으면, 뭐 끝났죠. 이 문제 선택했다면 점수 받기는 걸렸어요. 이 세 단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런 거. 5번에 금속 용사공법. 좋죠. 금속은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용자도 아시죠? 끊어서 생각하면. 그죠? 사자에서 조금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거 사자는 발사할 때 사자죠. 사출이죠. 사출.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들이 키워드 군을 유지하게 되고, 이 키워드가 선생님 답에 들어만 있다면 선생님들 기본적인 점수는 다 나와요. 왜? 선택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드렸던 그 파일이 이거죠. 지금 보시면 건축 시공기술사 117회 때 대해서 칼라로 된 게 있을 거예요. 색깔에. 칼라로 된 거 보이시죠? 자, 이 칼라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 지금 보시는 거에 빨간색이 이거 자체가 용어로 나온 단어예요. 이게 빨간색이. 용어로 이번 시험에 출제된 문제고, 파란색으로 된 것들이 서술로 출제된 문제예요. 파란색으로 된 것들. 서술로 출제된 거예요. 자, 이거 전체 문제를 보면 용어 쪽에 보면 용어를 이렇게 보면 이 두 장을 이렇게 저는 단면으로 복사를 해놨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용어는 처참하죠. 그죠? 데이터상으로 나와야 됨직한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거의 출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예상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시 다음 차에 예상 문제로 그대로 돌입합니다. 왜? 데이터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학원 예상 문제는 다시 드릴 겁니다. 그게 선생님들의 숙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으셔야 되고, 이번엔 빡시게 이거에 대해서 그죠? 그 서술 같은 경우는 싹 다 적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굉장히 충실했어요. 제가 이걸 예전에 처음에 드릴 때 그 이야기 했었죠. 이 문제를 드리면 이 안에서 전체 문제 30%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말 했을 거예요. 30%. 딱 충실하게.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이 전체 한 6문제 정도가 서술에 이 지금 드린 거에서 나왔어요. 그 서의 6문제, 뭐 그러면 많이 나왔다 할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트렌드를 여감없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문제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외에 지금 있는 문제들조차도 사실은 기출문제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기출문제의 비율.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저번 시험도 그랬었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기출문제에 충실해야지만 기본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쉽게 내준다는 이 시험의 특징이에요. 기출문제예요. 바로 기출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용어가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다음 회차에 출제위원 또 바뀌기 때문에. 출제위원 성향에 따라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용어가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럼 그 다음 들어간 사람 마음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겁나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급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학급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 기출 문제로 이미 출제된 문제의 비율이 60%는 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거 하나만. 그래서 우리는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적을 수 있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험은 바로 그걸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처음에 들을 때 선생님들한테 제일 처음 들었던 그 기출 문제는 오로지 말 그대로 예상 문제는 전부 다 기출 문제였어요. 그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출 문제의 비중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기출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천만 하나의 다행인 것은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풀었죠. 기출 문제 지금 여기 6개 정도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나갈 예상 문제에서는 이 6개 빠지겠죠. 기본적으로. 이 6개는 빠지겠죠. 근데 더 이상 추가될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 이전에, 2년 전이 아니죠. 이때까지 나왔을 때 나오는 문제들이 그 소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패턴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들 나중에 물론 드릴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예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는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여기 예상 문제를 이렇게 대비 문제를 드리지만 이 문제 자체는 전제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앞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한중이 안 나왔지만 한중 콘크리트하고 혹한기 콘크리트하고는 혹한기에 타설하는 콘크리트하고 한중기에 타설하는 콘크리트하고는 답이 달라요. 답이 달라요. 혹한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답은 점수가 안 나와요. 혹한이라는 단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중이라고 공부하지만 각각의 전제에 맞는 답들을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형 문제를 대비할 때 어떤 문제를 추려서 내가 공부해서 쓴다. 만약 선생님들이 전체 문제를 다 알고 쓴다 해도 선생님들 300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요. 해보세요. 받을 수 있으면 내 손이 장을 치집니다. 안 죽어. 아무리 잘 써봐야. 안 죽어. 300점이라는 건 받을 수가 없다. 왜? 그 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난 한중이라고 썼는데 그 문제가 그 혹한기면 답이 확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 혹한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는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게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몇 퍼센트를 노려야 되냐면 기출문제는 선생님들이 보는 그 책제,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나올 확률은 한 40%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잡을 수 있는 문제가. 그럼 나머지는 쓰는 방식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써내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시키면 시킨 대로 쓰시면 돼요. 쓰라는 대로. 그럼 답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117회 건축시공기술사 이거 모범 답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1교시에 컵록 서포트입니다. 컵록 서포트 이거 처음 나왔죠. 컵록. 이 국내에서 잘 쓰지도 않아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 아마 인터넷에서 뒤져본 사람들이 있으실 건데 이거 뒤져보면 미국 사이트 한껏 연결될 겁니다. 들어가면 그죠? 구글에서 때려보면 이것만 미국 사이트만 양껏 뜰 겁니다. 이거 그죠? 자, 컴독 서포트는 보시면 컴락, 리저 되가 있죠. 그 다음에 서포트 등으로 구성된 조립과 해체를 용이하기 위해 제작된 다목적의 시스템 동반입니다. 이거의 핵심은 컵락입니다. 컵락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컵 모양 형태로 락을 한다는 거예요. 잠근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입체로 한번 그려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 그죠? 이게 원래 이제 뭡니까? 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리저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된 리저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붙죠. 중요한 건 이제 하부에 컵 모양으로 얘를 끼우는 게 있고 그 상부에 컵 모양으로 얘를 내리는 거죠. 내려서 잠가버리는 거예요. 얘를 내려서 돌려버리면 잠기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능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 가설할 때도 기능공 자체가 필요 없지만 그냥 쪼으면 된다는 거. 기계식이라는 거예요. 기계식이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클램프 자체를 쓰지 않고 기계식이요. 컵락이라는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락이라는 애에 이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 컵락 서포트에서 그 시공도 보시면 이제 뭐 하강 고정대가 있고 그죠? 컵락 이거 아마 선택하기 무진장 어려웠을 거고 수평바 그 리저 적혀가 있죠. 그 단어를 과연 구사할 수 있을까? 그걸 누가 알겠는가? 도대체 누가 알겠는가?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이 문제 자체를. 이건 부재 이름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재예요. 그죠? 이 단어만 만약에 구사할 수 있다면
이 문제 점수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컵락의 이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컵락의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 서포트라는 거예요. 시스템 서포트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시스템 서포트. 그게 좀 중요하다. 특징 보시면 기본 크기는 1.8m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동시에 4개 방향의 수평 발열 시공 가능하고 기능공이 필요 없는 성역화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고 설치 및 해체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최대 75kN까지 지지가 가능하다 되가 있죠. 구성 재료대가 잭 베이스 있고 유니버설 잭이 있고 수평 바 있고 컵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썼던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쓰셔도 돼요. 사실은 이거에서 선생님들이 점수를 좀 잘 받는 방법은 서포트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서포트. 컵락이라는 단어하고 이 그림만 구사할 수 있다면, 컵락의 그림만 구사할 수 있다면, 사실은 여기는 얘 성질이 뭐예요? 얘 종류가 뭐예요? 얘. 이 컵락 서포트 뭡니까? 가설이죠. 가설이죠. 가설은 뭐가 나와야 돼요? 가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설치 기준 나와줘야 되죠. 이 설치 기준은 근데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서포트라고 했잖아요. 시스템 서포트에 대한 내용을 병용해서 쓰셔야 돼요. 이거는 이 문제에 관련된 걸 찾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실제적으로 기본 크기는 1.8m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1.8m 시스템 서포트 간격이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서포트의 내용을 이따 알겠어도 얘는 점수가 나와요. 다만 컵락이 뭔지를 못 적은 것이죠. 얘는 컵락이 뭔지, 이게 핵심은 컵락이고 시스템 서포트예요. 그죠? 이 문제 내일 감히 장담하는데 전국에 선택한 사람 5% 이내입니다. 이거 함부로 못 써요. 이거 겁나죠? 이런 거 쓰면 이거 한 번이라도 모양만 보면 쓸 수 있는데 팔아야지 뭐, 어디 써야지 뭐, 보죠. 이거 구경을 하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4번의 구성 재료 이런 거는 사실은 겁나 이 구성 재료라고 적었지만 후지죠. 그죠? 이 단어 자체가 이 지금 구성 재료보다는 이런 거 적을 바에야 아사리 일반 시스템 서포트하고 컵락 서포트하고 비교해 주는 게 훨씬 더 답은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다만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여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지금 이 답은 뭘 위주로 적었냐면 이걸 뭘로 보고 적은 겁니까? 공법으로 보고 적었어요. 시공도라는 단어를 구사했죠. 그러니까 얘는 공법으로 지금 보고 썼다라는 거예요. 공법으로 보고.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서 자세한 거는 알고 있는데 쓸 게 없다라고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방식으로 돌려야 돼요. 문제 자체를 돌려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컵락 서포트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다음 문제 2번입니다. 언더피닝입니다. 언더피닝 공법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더피닝 공법에 대해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시험 문제라는 거는 시험 문제 낼 때 선생님 채점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채점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채점을 뭘로 보고 사람들 채점할까요? 모범 답안? 이거 보고? 그러진 않겠죠. 모범 답안이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되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 논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로. 그런데 한 개 절대로 근거가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수험서입니다. 수험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건축 시공기술사라고 적혀 있는 단어가 적힌 책들은 절대로 근거가 되면 안 돼요. 그 단어가 들어간 책들은, 수험서들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피닝이라는 거에 그러면 근거에 있는 것들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침이 근거입니다. 건축 기술 지침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밑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종류 있죠?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놨죠. 가바지 공사하고 본바지 공사해서 나눠서 했죠. 자, 언더피닝이랑 구조물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켜서 기초 부분을 신설, 개축 또는 증설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되가 있습니다. 언더피닝의 특징은 언더와 피닝이에요. 언더가 뭘 이야기합니까? 언더. 기초 하부 저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초 하부 저면 자체를 피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피닝이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안 쓰면, 이렇게 정의를 구사하지 않으면 언더피닝에 대해서 1번 개요라고 적으면 안 되죠. 이거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적지 않으면 틀리느냐? 아니에요. 그 개념만 들어가면 돼요. 바로 언더하고 피닝이란 개념이 들어가 주면 돼요. 언더하고 피닝. 그 언더는 뭐냐? 기초 하부 저면인 거예요. 기초 하부 저면에 있는 흙을 언더라고 불러요. 여기서.
그리고 피닝이라는 거는 지지하고 고정해 주는 거예요. 하중을 받쳐주는 거. 그걸 언더피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되어 있습니다. 종류 있고요. 종류 적으시면 좋고 안 적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시공 순서 있고 사전조사, 준비공사, 가바지공사하고 봄바지공사하고 철거 및 복구공사하고 그 이후에 변이와 변형값을 계측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철골조나 자중이 비교적 가벼운 건물이라든지 기초하부를 보바지 신설부에 설치하고 건축물이 침하 복원할 때 부등 침하 발생으로 길어진 구조물의 복원용으로 사용하고 기존 건축물의 지지력이 부족할 때 인접 건물과 거리가 여유 있을 때 그 다음에 상수면 위에서 공사가 가능한 경우에 차단벽을 쓰는 언더피닝을 한다라고 했죠. 우리 건축에서 소장님 이것들 중에서 언더피닝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언더피닝 어떨 때 씁니까? 언더피닝은 어떨 때 씁니까? 언더피닝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죠. 솔직히 그 리모델링이죠. 증축하고 이럴 때 수직, 수평, 증축할 때 그죠? 구조물에 대한 집안 보강이 필요할 때죠. 그래서 만약에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언더피닝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생각해 보면 바로 리모델링 부분이에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수평 증축 리모델링의 이 언더피닝이라는 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이 언더피닝 자체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먼저 위에 적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시 위상 보시면 흙막이 및 주변 상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하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초 형식은 기존의 것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그죠? 계책 관리를 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이거는 그죠? 그냥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건 너무나 단순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서 쓰는 것들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언더피닝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이때까지 기출문제로 나온 것을 보면 서술형으로 물었을 때 주력으로 묻는 게 언더피닝에 대해서는 언더피닝 종류예요. 언더피닝의 종류. 자,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외운 거에 그거죠. 바보가 바닥이 약이고 차 그거죠. 그죠? 그거 적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 적으셔도 점수는 다 나와요. 다만 종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서술에서 뭘 물은가를 보면 주로 종류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이에요. 종류와 시공시 유의사항. 그러니까 종류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은 적어줘야지만 기본적인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 기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철근 격자망이죠. 철근 격자망. 자, 이 철근 격자망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이 철근 격자망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게 철근 격자망은 KS 기준이 있어요. KS 기준이. KS에 철근 격자망이라는 애가 있어요. KS에. 용접 철망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철근 격자망하고 제일 헷갈리는 게 이 형태를 보면 바로 용접 철망이에요. 용접 철망. 용접 철망하고 KS, 철근 격자망하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철근 격자망은 이형 철근을 써요. 이형 철근을. 그 다음에 용접 철망은 그 이름으로 쓰이는 것들이 원형 철근을 써요. 원형 철선이 맞겠죠. 그래서 철근 격자망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구조체로 사용하는 거는 철근 격자망이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이형 본강을 직교하게 배열하고 그 교점을 전기저항 용접을 하여 격자 모양으로 제작한 공장 제작 선조립 철근망입니다. 그죠? KSD에 7017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뒤에 적어놨어요. 원래 이제 이 뒤에다 KSD에 7017 이렇게 적는 거는 품질시험 기술사 할 때나 이렇게 적지. 이렇게 적을 수가 없죠. 인간이라면 이걸 외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이걸 만약에 선택했다면 점수를 받으려고 필요한 게 바로 이형 본강이라는 그 단어, 이형 철근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이형 본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날 샜어요. 점수 안 나와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죠. 자, 밑에 철근 격자망의 구성에 대해서 되어 있고 적용시 유의사항 되어 있죠. 굽힌 부분의 바깥쪽에 균열이 발생하면 안 되고 철근 격자망의 세로선 및 가로선의 공칭지름 범위 4.23에서 15.9mm 이내이다 되어 있죠. 요런 것들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답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선생님들이 외우실 때는 이런 거 외울 수도 없고 4.23에 15.9mm 이내 이런 거 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크게 외우셔야 돼요. 크게 그냥 대략 4에서 15mm 이내면 그냥 외우기 좋게 하려면 몇 mm겠어요? 그럼 한 10mm 하고 10mm 하면 너무 인위적이죠. 냄새가. 그죠? 그럼 한 13mm?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냥 뭐 13mm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10mm 이내. 다 맞다 해준다는 거예요. 채점하는 사람도 이거 못 외웁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 그죠? 그 정도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비 또는 길이에 대하여 25mm 또는 0.5mm 큰 값을 선정하고 용접전의 전단 강도 100N 이상은 돼야 되고 용도에 따라 레귤러 철근 격자와 디자인 철근 격자를 사용한다. 이 철근 격자망의 종류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 종류가. 그 레귤러 철근 격자망이 있고 디자인 철근 격자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림 2번이 레귤러 타입이에요. 그게. 디자인 타입은 그때그때 형태에 따라서 치수가 달라지는 것을 디자인 형태라고 불러요. 디자인. 자, 그 다음에 철근 격자의 막론 치수는 50, 75, 100, 150에 200, 250에 300. 이거는 뭐 외우기 쉽죠. 50, 25 올라가죠. 50이나 25 단위로. 그러니까 이건 외우기가 쉽고. 그 다음에 막론 치수의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mm 또는 7.5mm 큰 값으로 한다. 밑에 용접 철망과 철근 격자망의 비교 해놨죠. 해놓고 1, 2, 3, 4 번호를 붙였죠. 맞습니까? 이런 형태는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비교가 되면 항상 비교표를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거 자체 비교표로 쓸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철근 격자망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단어는 첫 번째는 이형 철근이라는 이형 봉강이라는 단어예요. 이 표준어에 이형 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형 봉강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이형 봉강.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뭐냐면 전기 저항 용접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전기 저항 용접이에요. 전기 저항 용접. 그 다음에 선조립 철근망입니다. 선조립 철근망이에요. 그 세 단어가 핵심 단어가 돼요.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이름 보세요. 철근, 격자망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철근이니까 철근 아까 뭐랬습니까? 이형 철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격자는 뭘 말했습니까? 직교 배열이에요. 직교 배열. 그러니까 직교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죠. 이형 공간을 직교. 그죠? 요 네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 점수는 6점 이상 나옵니다. 나와요. 요게 이 정도만 적을 수 있어도 6점 정도는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 물론 밑에 다 채워야 되죠. 일단 밑에 채워야 되지. 이거 뭐 반 페이지 적고 이러면 점수 안 나오죠. 그죠? 아, 이번 시험에 1교시 마치고 도망친 사람 더럽게 많죠. 많이 봤습니다. 잡고 싶었지만 내보다 더 빨리 나가서 못 잡았습니다. 그죠? 정말 잡고 싶었는데 일어서면 내가 부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잡았습니다. 그죠? 다음은 내가 먼저 쓰고 일어나서 잡든가 해야지.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BIM입니다. 자, BIM 문제는 다 썼을 거라 생각합니다. BIM이란 건축 정보 모델링으로서 2D CAD에서 구현된 정보를 3D 입체 절개로 전환하고 공정과 원가의 건축물 수명 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 및 그 업무 절차이다. 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BIM이라는 거는 건물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델링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델링화를 우리는 3D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건물에 관련된 모든 정보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BIM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IPD가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합성 단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IFC가 필요합니다. IFC, 그죠? 이게 다 구현이 됐을 때, 제대로 구현이 되고 공정과 원가가 반영되는 OD BIM까지 갈 수 있을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진댔습니까? 저번에 시험 나왔던 프리콘 서비스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프리콘 서비스, 그죠? 프리콘이 지금 나와 있는 BIM으로 갈 수 있는 끝이에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BIM의 끝은 프리콘 서비스예요. 프리콘.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콘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는 개념이 없고 그 뒤로 가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봐도 이런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구분 있고요. 구현을 위한 요소 기술 합성 단가 있고, IPD 있고, IFC 있고, 인더스트리얼 파운데이션 클래스 되가 있죠. 산업 표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방형 BIM 플랫폼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시험에 여기 지금 나온 게 개방형 BIM 플랫폼 나왔고, IFC 나왔고, IPD 나왔고, 합성 단가 다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낼 거는 싹 다 냈어요. 이제 지금 시험 나올 수 있는 건 다 낸 거예요. 요것들만 공부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다음 시험을 대비한다 해서도 BIM에 대해서 또 나올 수 있을까? 아, 지금 같은 시험에서는 서술로 또 한 번 더 던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서술로. 그죠?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특징 보시면 설계 및 시공 업무의 신뢰도, 효율성 증진, 형상의 완성도, 공정 간섭. 그죠? 공정 간섭. 그 다음에 품질 확보에 가능하고 법규 제기준 등에 적용하고 일관된 정보 검토가 가능하고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더라 라는 거. BIM의 현장 적용 방안대가 있습니다. BIM의 현장 적용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잡을 때는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BIM 했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 사실 1번, 2번까지만 알면 돼요. 2D, 3D, 4D, 5D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3D는 입체고, 그죠? 그 다음에 4D는 뭡니까? 공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5D는 적산입니다. 적산.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구현할 수 있는 내용, 이 세 개의 내용, 입체화 시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정이라는 거, 원가에 대한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밑에 거 다 적어야 돼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다 적어야 돼요. 그럼 보면 첫 번째 원가의 표준화, 공정의 분류체계 확립, 개방형 BIM의 구축, 숙련자 양성 이런 거야. 뭐 그냥 적는 거고요. 정보 추출 실시하고 원가 공정 정보 연결 통한 계획 기성 생성, 일정 비용의 실적 정보 입력 전부 다 뭡니까? 3D, 4D, 5D 이 글자 3개 가지고 다 그냥 구라로 쓴 거예요. 구라로. 다 쓰는 거예요. 그 좋은 말도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밑에 있는 구분 가지고도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완전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문제 5번입니다. 금속용사공법입니다. 금속용사공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거를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고 이거는 거의 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알고는 있어도 금속이란 단어는 다 아실 거고 용사라는 단어를 해석을 할 수 있어도 쉽게 적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 자체를. 굉장히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모재와 전이차가 낮은 금속을 용융 사출기를 이용하여 용융 사출기라는 게 용사죠. 그게 용사예요. 용사. 녹여서 분출하는 거. 그 용융 사출기를 이용 전기적 아크를 용융시키면서 압축 공기로 강제 표면의 방식 피막을 형성시키는 공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재와 전이차가 낮은 금속을 써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전이차가 낮아야 돼요. 전이차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이차가 높은 금속을 쓰면 이종 금속 부식이 일어나겠죠. 이종 금속 부식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이차가 낮는다는 걸 반드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융 사출기라는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아크예요. 아크. 전기로 녹입니다. 아크. 그 다음에 압축 공기로 강제 표면을 방식 피막을 설치하는 방식공법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자체가. 방식공법이에요. 얘 자체는 방식공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 금속 용사 공법의 종류. 와이어 스프레이, 일렉트로 아크 스프레이, 그죠? 파우더 프레임 스프레잉, 하이 벨로시티 컨부션, 그되죠? 컨부션 프로세스. 말도 어렵죠? 아크 프리즈마 프로세스 있고, 인덕티브 프리즈마 스프레잉 있죠? 이런 종류들이 있더라. 이런 거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제 장담하는데 이거 적은 사람 전국에 1도 없습니다. 한 명도 안 적었어요. 이런 거로는 점수, 낸 사람도 이런 것들까지는 적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용사 횟수에 따라 방막이 두께 조절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고체 물질의 피복 가능하고, 단시간에 두꺼운 도금이 성형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 혹시 선택하신 분? 선택했습니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기출문제예요. 어디 기출문제냐면 용접기술사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용접기술사에 출제됐어요. 이게. 그죠? 기출문제라고 우기면 기출문제 맞습니다. 우리 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죠? 요런 문제 만약에 선택해가 선생님 어느 정도 썼으면 요 점수 뒤따 잘 나올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만 쓸 수 있으면. 근데 이런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속의 방식 공법 보시면 밑에 금속의 내식성 개선, 표면 처리에 의한 피부, 환경의 제어가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이게 문제로 이제 출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선생님이 방식 공법에 대해서, 금속의 방식에 대해서 서술로 물을 수가 있겠죠. 방식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어요. 얘가 스타트가 돼서. 그렇다면 그 답안에는 금속 용사 공법을 적으셔야 돼요. 금속 방식법이 나오면 앞으로는 선생님들은 금속 용사 공법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1번 아이템으로 올리셔야 돼요. 도금법 이런 거에 앞서서 금속 용사 공법을 올리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죠? 방식 공법 중에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될 건 뭐 있습니까? 방식 공법. 뭐 있습니까? 최근 시험 나온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뭐가 있었는가? 뭐 있었습니까? 희생양극법이 있었죠. 희생양극법. 희생양극법 전기법이라고 해왔는데 이제는 전기법이라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양극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인데 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냐면, 이게 한번 이렇게 시험에 나옴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다 인지하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이거 자체가 다 인지하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아이템으로 구사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종류가 나왔을 때 아이템으로 얘 단어를 적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자굴 현상대가 있죠. 자, 세장제의 길이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하면 재료의 탄성 한도 이하에서 하중에 의해서 구부러짐을 일으키는 현상을 우리는 좌굴 현상이라고 합니다. 좌굴입니다. 좌굴. 그죠? 버클링입니다. 버클링의 종류에는 압축 자굴이 있고 국부 자굴이 있고 횡 자굴이 있더라. 이 종류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선생님들 그거 적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오일러식 적으신 분들 있죠. 밑에다가 오일러 공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적으신 분들, 그런 거 적으면 괜찮습니다. 그런 공식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적어줬고, 자굴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세장제에서, 세장 압축이에요. 세장제 압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장이란 단어, 압축이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이 답안에. 그죠? 들어가줘야 되고, 공대생 같은 느낌이 나려고 하면, 자굴이 일어나려고 하면 탄성한도, 그죠? 이하의 하중에서 구부러지는 겁니다. 탄성한도 이하에서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죠? 그건 안 적어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근데 어디까지 세장하고 압축 부재에 일어난다라는 건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종류 있죠? 자굴 현상의 종류까지 적어주면 기본적인 6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굴 현상이라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원인 대책을 적어야 돼요. 사실 선생님들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그 원인과 대책에 맞춰줘야 돼요. 원인과 대책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대책 보시면 압축 응력의 가다작용, 판부재 폭 두께에 비해 가다입니다. 그 줄 거 보세요. 판부재의 또 폭과 두께에 비해 가다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재료의 구성 불량으로 인한 응력의 집중, 모멘트의 과다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책은 가세, 보호 등으로 횡방향 변형을 구속하고 부재의 길이 축소 등의 세장비를 저감하고 그 다음에 스티프너 등을 이용한 보강.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는 스티프너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스티프너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스티프너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굴 방지 시공도 있었죠. 자굴 방지 시공도. 저번에 우리 자굴 할 때 그림 그릴 때 이거 그렸었죠. 이거 지금 옆에 그 우측에 있는 그림 그렸었죠. 이거 이렇게 되고 여기 보가 이렇게 붙었을 때 자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굴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자굴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걔는 또 찍어볼까요? 1번, 2번, 3번 찍어보세요. 몇 번입니까? 어디 일어납니까? 자굴 딱 터지면. 자굴 일어나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선생님? 자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자굴. 어디겠습니까? 자굴을 선생님 어디 일어나겠어요? 자굴. 여기 일어납니다. 여기. 여기가 먼저 찌그러집니다. 왜? 하중이 이쪽으로 누르기 때문에. 보 때문에 여기가 찌그러져요. 국부 자굴이 일어나요. 이 국부 자굴을 막기 위해서 기둥에 수평 스티프너를 이렇게 대게 되는데, 그죠? 이 스티프너 자체를 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스티프너를, 특히 여기에 대는 스티프너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다이아프람 월이에요. 이게 다이아프람이에요. 다이아프람이라고. 월이 아니고. 다이아프람 월이라는 거는 슬러리 월이고, 이게 다이아프람이 돼요. 다이아프람이 돼요. 다이아프람이라고 불러요. 다이아프람을 대게 됩니다. 스티프너라고 하는 것보다 다이아프람을 국부 자굴 용도로 써요. 자굴에 대해서 다이아프람을 쓰게 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을 그려줘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진짜 공대생처럼 보려면 자굴의 공식을 적겠죠. 막 적겠죠. 이 방지식하고 적겠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거예요. 그걸 만약 암기하고 있다면 학원 나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공부해도 돼요. 그 정도 암기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책을 통으로 다 외운 거예요. 그거를 책에 없는 걸 외운 거예요. 이미.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 종류, 지금 보시면 이 종류 있죠? 종류가 4번으로 이게 내려가고 자굴 방지 시공도 이걸 만약에 그릴 수가 있다면 이게 2번으로 올라가 준 게 가장 엔지니어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만 이렇게 달랑 그리는 게 안 되고 여기에 자굴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다이아프람 월이라는 걸 대줘야 된다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굴은 이 지금 보통 철골보에서의 자굴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철골보에서 세장비인자 이야기 꺼내고 세장비 단어 당연히 나와줘야 되고요. 여기서 또 적어줘야 될 거는 보통 철골을 이야기해요. 자굴을 이야기할 때 왜? 우리 시험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시험에서 묻는 건 선생님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시험 전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완전히 미래로 가거나 앞으로 우리는 잘 돼야 돼 요거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겁나 높은 건물 그건 뭡니까? 초고층이죠. 초고층을 생각해서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겁나 깊은 구조물이에요. 고심도로 들어가야 돼요. 1층 터파기 시험에 안 나옵니다. 1층 터파기 그거 안 나와요. 50cm 터파기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죠? 1층 터파기 나올 수 있어요. 누가 깔려 죽으면. 죽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옵니다. 시험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고심도로 들어가거나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이런 걸 물을 때는 철골보를 그래서 여기 철골보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철골보를. 철골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도를 어느 정도 이 정도 그려줄 수 있고 그리고 좌굴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좌굴 나오면 기본적으로 세장비라는 단어는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세장비라는 단어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장비를 중심으로 세장비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세장비. 세장비가 어떨 때입니까? 보아송비 나오죠. 보아송비. 보아송비 뭔지 아시죠? 보아송비. 보아송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얘가. 보아송비하고도 관련이 있고 세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길이하고 아까 그래서 폭이라는 단어하고 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자굴은 세장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굴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적어주시면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7점은 나옵니다. 7점은 나오는 문제예요. 7점에서 8점 정도 노려볼 수 있는 문제. 여기 적은 것들만 적을 수 있다 하더라도 7점에서 8점 정도는 알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물가 변동이죠. 연초에는 전에 수업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연초에는 이런 문제 잘 나와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게 잘 나온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얘는 사실은 예상할 때는 이게 서술로 나와야 되는데 그 생각했어요. 서술로 나와야 되는데 허를 찔렸죠. 그죠? 뭐 이러나 저러나 냈으니까 에스컬레이션입니다. 그 암기해라는 거는 아마 다 암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계약제도에서 몇 개 외울 거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 외울 게 없죠. 그 중에 뭡니까? 절대 요건하고 선택 요건 2번 있죠. 등락 요건 있고 품목 조정률이나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등락 시 이 품목 조정률하고 지수 조정률이라는 단어가 총공사비의 개념이죠. 이거 자체가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품목 조정률하고 지수 조정률 자체에 3% 등락을 가져올 때고 기간 요건이라는 건 입찰일이나 직전 조정일 이후에 90일이 경과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죠? 90일이라는 이 숫자 90 들어가야 되고요. 90 숫자. 그 다음에 3% 들어가줘야 되고 선택 요건 보시면 청구 요건이 있더라. 시공자나 발주자의 청구 시에만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이 대제목 2번에 있는 내용이 안 들어가면 점수는 안 나옵니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요거는 적으실 수 있어야 되겠고 조정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조정 방법이 사실은 서술에서 물을 때 제일 잘 묻는 게 조건과 방법이에요.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방법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절대 요건을 다시 풀어 쓴 거죠. 보시면 풀어 쓴 거예요.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지 못한다. 조정 기준 이후엔 90일 이내는 재조정이 불가능하다. 예정 가격이 100억 원 이상의 공사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 조정률로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접수 후에 30일 이내에 조정한다. 이 30일 이내 조정이라는 거는 건설 계약에 관련된 애들은 서류 처리는 보통 10일이고, 그죠? 서류 처리에 대한 거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대부분이 다 30일이에요. 대부분이. 겐토 치고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적다가 이렇게 적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었다고 칩시다. 계약 금액 신청서 접수 후에 1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고, 어떤 사람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40일 이내에 조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몇 점 나올까요? 3명 몇 점 나올까요? 다 1점은 줍니다. 왜냐면 그거 안 외우려고 하거든요. 채점할 때. 그냥 빨리 하고 숫자 있거든요. 동그라미. 설마 100이라고는 적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글씨가 그렇게 이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보면 그냥 이렇게 외우고 지나갑니다. 아, 이렇게 구사할 수 있구나. 그래, 조정기간 필요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2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2번에. 자, 이거하고 친구가 누굽니까? 단품 슬라이딩 제도가 있죠. 단품 슬라이딩은 한계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개별 품목 15%죠. 개별 품목 15%입니다. 이거 시험 안 나오겠죠. 그죠? 최근에 뉴스를 보고 있으면 철근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 뭐 급등, 인상이라는 단어는 항상 인상됩니다. 매년 인상되죠. 근데 만약에 뉴스에 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이제 성수기로 이 시절 지나면 성수기로 가죠. 단품 슬라이딩 같이 급등하는 계절은 바로 5월달 시험 아니면 시험에 안 나와요. 5월달에 급등이라는 단어 안 나오면 절대 안 나와요. 절대. 그래서 만약에 단품 슬라이딩 제도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뉴스 잘 보세요. 하다가 갑자기 막 철근가 급등, 시멘트가 급등이라는 단어 나오면 시험 나옵니다.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급등하려면 통일되면 됩니다. 통일되면 그때 모르겠어요. 북한의 시멘트 얼마나 재고량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철근은 별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통일되면 그때 나오지 그전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자, 물가 변동이 조정있고 품목 조정률하고 지수 조정률이 있다. 이건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문제 8번입니다. 묵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컬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묵은 콘크리트 슬래브 컬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슬래브의 컬링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슬래브의 컬링이 사실 이 문제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토목시공기술사의 도로에서 나와요. 콘크리트 포장에서 나옵니다. 컬링이라는 단어가. 그죠? 그래서 보통 컬링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뒤져보면 그림 자체가 땅을 나타내요. 여기가. 땅을 나타내고 땅 위에 묵은을 칠 때 이야기예요. 땅에서 묵은을 쳤을 때 가장 컬링이 잘 일어납니다. 왜? 땅 자체가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묵은 콘크리트 슬랩 컬링이라는 단어만 나왔죠. 묵은 콘크리트라는 단어를 제시한 이유는 묵은 반대말은 무슨 콘크리트입니까? 설마 유근이라 하진 않겠죠. 그죠?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죠? 철콘에서는 컬링이라는 애가 잘 안 일어나요. 왜? 철근이 구속시켜주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묵은이라는 애가 우리 건축에서 문제가 돼서 나오는 부분은, 그죠? 여기가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일 때요. 즉, 어디냐면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에 묵은을 쳐줄 때요. 지하주차장 바닥에다 묵은을 쳐줄 때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바닥 콘크리트에 양생이 들대거나, 우리 보통 함수율 기준이 얼마입니까? 함수율. 선생님들 아는 함수율 기준 얼마예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함수율을 해봐야. 바탕이 치면 함수율이 얼마예요? 8%가 되겠죠. 8%.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8%예요. 8%. 8% 내외가 됐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보다 너무 낮아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건조했을 때. 건조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건조하면. 땅이 건조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콘크리트에 있는 수분이 옮겨가는 현상은 뭐예요? 몰탈에 있는 수분이 모체로 옮겨가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드라이아웃 현상이 일어나요. 드라이아웃. 물이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건조한 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밑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너무 많으면 콘크리트 안쪽으로 들어가요. 반대로. 그래서 그게 보신 그림 보시면 상향 컬링이 있고 하향 컬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묵은 콘크리트 슬래브 컬링이란 슬래브 표면과 저면의 온도 및 습도, 그게 줄 거세요. 온도하고 습도 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컬링이라는 거는 표면과 저면, 표면은 거 위쪽이고 저면은 아래쪽이겠죠. 거기에 온도 및 습도 차이에서 일어나는 수축에 의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부가 아래나 위로 구부러지는 슬래브의 비틀림 현상입니다. 자, 상향 컬링이 있고 하향 컬링이 있는데 상향 컬링이란 거는 표면이 저면보다 온도가 낮고 건조할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향 컬링이란 거는 표면이 저면보다 온도가 높고 습윤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하주차장 슬래브에서 컬링이 일어날 때는 상향이 일어나겠습니까? 하향이 일어나겠습니까? 상향이 일어납니다. 상향이. 일반적으로 상향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바싹 마른 상태에서 그냥 바로 쳐버리면 들려 올라가요. 거기가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슬래브 표면과 저면의 온도차와 습도차가 같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답을 쓸 때는 제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아이템 자체가, 이 설명이.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이 발생했을 때, 뭐 이건 당연한 말이고, 양생불량, 급격한 건조 시에 물결합제 및 표면 살수 가다. 그러니까 이거의 원인과 대책은 전부 다 뭐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온도하고 습도로 들고 가야 돼요. 온도, 습도,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뭡니까? 아래 위의 차이입니다. 아래 위. 온도와 습도의 아래 위 차입니다. 저면과 상면의 차이입니다. 그거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지 대책은 수축 저감제를 혼입한다. 수축하는 거니까. 아까 수축비를 했죠. 그 다음에 물을 줄이면 되겠죠. 물결합 제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크게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크게 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굵은 골재? 이거 강도하고 사이 없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커지면 왜 컬링이 안 일어납니까?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커지면.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커질수록 단위 시멘트량이 줄어들어요. 단위 시멘트량 자체가 줄어요. 단위 시멘트량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면 폴리에틸렌 수지에 방수막을 설치를 지향한다. 방수증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량, 단위 수량을 저감시키고 슬래브 두께 24배 이내에 수축 저감 조인트를 시공한다. 수축 저감 조인트가 뭡니까? 컨트롤 조인트일까요? 아니면 익스펜션 조인트일까요? 수축 저감 조인트는 컨트롤일까요? 익스펜션일까요? 선생님, 묵은 콘크리트에 못 쳐요. 옥상에. 네. 아니에요. 묵은 콘크리트 칠 때, 익스펜션 합니까? 컨트롤 조인트 합니까? 컨트롤 조인트? 컨트롤 조인트? 여기서는 익스펜션 조인트를 칩니다. 수축 저감 조인트가 원래 컨트롤 조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익스펜션 조인트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쳐줘야 한다라는 거,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딴 거 필요 없고요. 그 슬래브의 컬링이라는 거는, 슬래브 컬링이 일어나면 어디가 변합니까? 슬래브 컬링이? 표면이 변하죠. 표면의 형태가 변하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표면 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표면 하자. 표면 하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번 시험에 표면 하자에 대한 게 시험 나왔죠. 결함에 대해서. 이걸 적었어도 됐었어요. 이 컬링이라는 단어를 적었어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이제 진짜 떨어졌죠. 영어 쪽에서도 나왔고, 서술 쪽에서도 동시에 제출했으니까, 다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조금 떨어지겠다라는 거. 자, 문제 9번입니다. 문제 9번은 열교와 냉교입니다. 열교와 냉교. 자, 열교와 냉교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 중 열 관류 저항이 낮은 부분에 발생하는 열교환 현상으로서 열 에너지의 이동 시 열교라고 하고 냉방 에너지의 이동 시 냉교라고 한다. 자, 이 문제가 정말 작성하기 애매한 문제인데 누구나 다 알만한 문제면서도 정말 작성하기 애매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열교, 냉교라고 나오면 우리가 아는 방식은 뭡니까? 이거 비교해 줘야 돼요. 열교와 냉교의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근데 열교와 선생님들이 아는 열교와 냉교의 그 종류를 가지고 열교와 냉교라는 그 종류를 가지고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뭘로 쓰기가 어렵냐면 그걸 한 장 22줄로 이내에 그 22줄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쓰기가 엄청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긴 지금 보시면 열교하고 냉교가 해놓고 2번 보시면 열교와 냉교의 개념도 왜냐하면 열교하고 냉교의 차이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열기 한 개는 열의 교류죠. 열교. 냉교는 뭡니까? 냉기의 교류예요. 냉기의 교류. 열이 왔다 갔다 하느냐, 냉기가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걸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라는 단어를 안 써요. 건축에서는 기자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럼 뭘 씁니까? 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느냐, 냉방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느냐로 표현을 해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 쓰기 어렵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열교하고 냉교의 개념도, 그 다음 3번 보세요. 열교와 냉교가 건축물 유지에 관리는 미친 영향. 자, 문제를 쓸 때 선생님들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물을 때 두 가지가 묻게 되면 비교로 나가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1번에서 기본적으로 정의가 두 개가 나가겠죠. 정의는 이렇게 적으셨을 거예요. 열교가 뭐다, 냉교가 뭐다라고, 열교란 뭐뭐다, 냉교란 뭐뭐다라고 적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거 한 개는 열 에너지고 한 개는 냉방 에너지예요. 냉방 에너지의 교류예요. 둘 다. 교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적을 게 없다면, 그죠? 기본적으로 적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두 번째 칸에 비교를 구사하셔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한 번은 구사해 주셔야 돼요. 짧게라도. 그러면 열교하고 냉교의 비교가 돼요. 그럼 비교표를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길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정의를 적고, 어떨 때 열교와 냉교, 왜냐면 두 개가 똑같은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비교가 한 줄에 뭐 한 두세 줄 정도 나온다라고 치면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항상 3번에 냉교하고 열교를 같이 구사해 주는 게 좋아요. 단어에, 대제목에. 연교와 냉교가 건축물 유지 관리에 미친 영향. 그럼 열교하고 냉교는 일단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 무조건 원인과 대책으로 가죠. 그래서 원인과 대책을 적어주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 앞에도 역시 이럴 때 적어주셔야 돼요. 열교와 냉교의 원인과 대책이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 열교, 냉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분명히 1대1로 물은 거예요. 1대1로 물었어요. 이 사람이 냈을 때는, 열교와 냉교를 냈을 때는 과연 뭘 냈을까? 열에너지, 냉방에너지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실 나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교류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끝이겠죠. 그럼 여기서의 집중은 뭐냐면 이 단어의 비교에 맞추시는 게 아니라 원인과 대책에 맞추셔야 돼요. 이걸 하자로 보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대1의 내용이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열교와 냉교는 기본적으로 열교다, 냉교다 하는 거는 그 열에너지의 발산이 실내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내에서. 실내에 있는 열이 그 이런 거죠. 지금 양쪽에 보시면 그 그림에 보시면 이래 놨죠. 이렇게 이 단열재 이렇게 있고 여기 단열재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죠.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를 써 주셔야 돼요. 양쪽으로. 교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가 있을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열이 여기서 빠져나간다. 그럼 실내 온도가 24도고 안에 온도가, 밖에 온도가 35도다. 그럼 열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때는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냉교가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때 열교가 일어난답니까? 냉교가 일어난답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 온도가 20도야. 냉방에서 20도예요. 근데 여기 온도가 여름에 여기가 35도라. 그럼 열이 어디서 가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냉교입니까? 열교입니까? 냉교라고 봐야 돼요? 열교라고 봐야 돼요? 애매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겨울이 됐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0도야. 여기가 30도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열이 이쪽으로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추위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아니에요. 열교와 냉교의 차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건 건축물이 생성하는 에너지예요. 건축물에서 냉방을 했는데 그 냉방열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냉교라고 불러요. 여기서 난방을 했는데 난방하면 에너지 될 거 아닙니까? 난방을 했는데 난방에 열이 빠져나갔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교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누가 썼느냐의 주체의 차이예요. 그 주체는 누가 됩니까? 건축물이 되죠. 건축물에 열이 빠져나갔다. 난방을 했는데 열이 빠져나가 버렸다. 열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냉방을 했는데 열이 빠져나갔다. 냉기가 빠져나갔다. 냉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보통 보면 예전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는데 냉동 공장 이렇게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파랗게 나오죠. 파랗게. 그러면 냉교입니까? 열교입니까? 그 열교 일어난다 이야기합니까? 냉교 일어난다 이야기합니까? 냉교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냉동가스를 쓰니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냉교와 열교의 차이는 왜 예전에 시험 문제는 히트 브릿지라고 그냥 영어를 냈어요. 히트 브릿지. 열교만 냈어요. 열교. 왜 지금 냉교라고 냈을까? 바로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열교하고 냉교의 핵심적인 차이는 에너지 주체가 어디로 빠져나간 거예요. 에너지 주체가 뭔가예요. 열 에너지가 주체가 되면 열교가 되고 냉방 에너지가 주체가 되면 냉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비교가 여기만 들어가 줄 수만 있다면 여기 1번으로만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6점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밑에 것들은 이런 거 뭐 모르겠습니까? 외단열한다. 이거 뭐 개나 소나 다 적었겠죠. 외단열 해줘야 한다.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뻔하죠.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다. 그 핵심만 잡을 수 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난그라우팅, 그죠? 난그라우팅 더블 파스너 공법입니다. 자, 난그라우팅은 그 파스너 방식은 석공사의 건식 공법 중에 층간 변이가 크거나 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1차, 2차 패스너로 구성된 패스너를 이용한 그라우팅을 실시하지 않는 패스너 방식입니다. 패스너 방식. 그죠? 이걸 난그라우팅이란다. 왜 석공사라고 붙였을까요?
석공사라고요. 왜 굳이 붙여줬을까요? 석공사라고 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생님, 석공사라고 왜 붙였을까요? 그냥 non-growting fastener 공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석공사라고 붙였을까요? non-growting 공법이라고 하면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엄청 단순한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냈던 근거에 이렇게 적혀가 있어요. 석공사라고. 석공사에는 그래서 이 책에 이 근거가 된 자료를 보면 석공사 파트 밑에 적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석공사라고 적은 거예요. 왜?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거가. 그래야지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거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가 쓴 것도 맞는데 왜 틀렸다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죠. 선생님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어디에? 요즘은 어디에다 올립니까? 바로 신문고로 가죠. 그죠? 공단에 한번 물어도 안 보고 그냥 신문고에 올리죠. 일단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죠? 올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사람 답을 써줘야 돼요. 이거 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디 책, 몇 페이지에, 몇 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답이 필요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럼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석공사의 건식 공법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런 거고, non-growting 더블 패스너 공법은 석공사의 건식 공법 중에 층간 변이가 크거나 고층 건물이 사용되는 1차, 2차 패스너로 구성된 패스너를 이용한 그라우팅을 실시하지 않는 패스너 방법이다. 자, 그라우팅을 실시하지 않는 패스너 공법이니까 non-grout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죠? 더블 패스너라고 했으니까 더블이니까 1차, 2차 패스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정의는 괜찮게 적었더라는 거예요. 괜찮게 적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어이구, 이거 이번에 대지목이 틀렸네요. 갑자기 드롭다운 시스템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non-grouting 더블 패스너 공법의 시공도를 보시면 지금 1차 그라우팅에 그라우팅하는 위치가 벽면이 이렇게 있으면 1차 패스너가 여기 이렇게 서게 되고 여기에 그라우팅을 하게 되고 이 1차 패스너를 지지하게 되면 이 앵커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지지하게 되면 이게 그라우팅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non-grouting이냐 grouting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non-grouting. 근데 실제적으로 석공사를 하게 되면 주력으로 사용하는 거는 non-grouting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이거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라우팅 방식을 쓰면 문제점이 뭡니까? 그라우팅 방식과 non-grouting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양생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양생기간. 양생을 해줘야 돼요. 양생을. 그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양생기 시공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들어가요. 특징을 보시면 슬로톨에 의한 오차 조정이 가능하다 되어 있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1차, 2차 패스너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슬로톨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 작업이 용이하고 석공사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왜? 얘 때문에 그래요.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양생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생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층간 변이가 큰 곳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층 건물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최소 처진 기준 1mm 이내 석재의 중량, 세팅 스페이스에 따라서 이거 E입니다. DP가 E입니다. E. 그게 오타 뜬 거예요. 스페이스에 따라 패스너를 결정하고 구조 계산서로 패스너의 구조 성능을 반드시 확인한다. 3번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 계산에 따른 적정 간격을 주소한다. 됐죠? 1번부터 4번까지 이 내용은 모든 패스너가 다 똑같아요. 적을 수 있는 게 다 똑같아요. 패스너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전대가 똑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커튼홀의 패스너였다면 품질 관리를 할 때 석재의 중량이 아니고 뭐의 중량으로 바뀌겠습니까? 뭐의 중량으로 바꿔야 돼요? 공부 좀 안 한 사람은 커튼홀의 중량이라고 할 것이고 공부 좀 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자 더 붙이겠죠. 패널이라고. 그죠? 패널이라고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커튼홀이라는 건 선생님, 커튼홀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패스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패스너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커튼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패널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패스너의 형식은 그라우팅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non-grouting 방식이 있고, 밑에 싱글 패스너가 있고, 더블 패스너 방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문제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요소 기술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빨리 나올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일찍 나왔어요. 문제 자체가.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스마트가 뭐라 했습니까? 스마트가 뭡니까? 로보타죠. 로보타. 기억납니까? 로보타라는 거. 로보타. 그죠? 무인화. 그게 스마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라는 거는
기존의 경험 의존적 산업에서 지식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죠? 건설 기술의 첨단 기술을 융합한 건설이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이 정의는 누가 내려놓은 정의냐면 국토교통부가 내려놓은 정의예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돼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첨단 기술의 종류에는 BIM, 드론, 로봇, 빅데이터, AI 그 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그 요소 기술은 밑에 보면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대해서 내가 있고 그 개념들 요소 기술에 대해서 나와가 있죠. 이 요소 기술 역시 누가 제시했냐면 국토교통부가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정답이에요. 이거 자체가. 국가보다 높은 답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게. 그죠? 이게 정답이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는 끝난 이야기고 그건 읽어보시면 돼요. 밑에 것들은 끝난 이야기고 다음 시험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올 것인가? 갈 때까지 이것도 다 갔는데 프리콘 나왔다시피 이게 다 갔는데 그죠? 저번에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이제는 스마트 컨스트럭션이 나와야 하는데 나와버렸어요. 시험 문제. 이건 이제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네요. 첫 번째, 얘를 뭐로 낼 수 있겠어요? 이제 서술로 가야 돼요. 첫 번째, 얘가 서술로 넘어가야 돼요. 스마트 건설의 활성화 방안이 나오겠죠. 그죠?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온 게 뉴스에서 떠드는 게 뭡니까? 강성노조 이렇게 나오죠. 그게 타워크레인 강성노조 해가지고 스마트 건설을 적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노조 반대 때문에 못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서술로 가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다시 뒤로 회귀할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건 뭐냐면 그 요소 기술이 지금 적혀가 있죠. 요소 기술 자체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유력한 게 뭐냐면 지금 요소 기술 보시면 레이더 카메라 활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있고 빅데이터를 시험에 낼 수 있을까? 어렵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VR, 버추얼 리얼리티죠. 가상현실 낼 수 있어요. 가상현실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드론 시험 나왔죠 벌써. IoT는 지금 현재는 RFID 방식하고 IoT 방식하고 사실은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죠. 소님들이 보통 그 현장에 나갈 때 찍 찍는 거, 밥집에 들어갈 때 찍 찍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RFID 방식을 쓰죠. RFID 방식을. 아직까지는 그걸 쓰죠. 근데 IoT 방식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어렵겠고 장비의 자동화와 로봇 시공 이게 지금 제일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도 나올 수가 있고 그죠? 얘가 나오는데 근데 얘는 문제가 어디로 가냐면 공업화 건축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나오게 된다면 공업화 건축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D 프론터 시험 나왔죠? 이미 한 번 더 낼 수는 있겠습니다. 이건 뭐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센서 활용 센서를 활용한다. 이런 단어는 물을 수가 없고 시험 문제 용어 문제로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까? 센서 활용 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드론은 뭐 너무나 뻔한 거고 AI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건축에서 내기가.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다음 시험에 준비해야 될 거는 사실 제일 유력한 거는 버추얼 리얼리티, 이 VR 기술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VR 기술에 대해서 조금 봐놓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12입니다. EVMS입니다. EVM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가 나왔습니까? 서술로 물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런 문제예요, 바로. 저번에 서술이 나왔기 때문에 설마 또 내겠어? 제껴버리죠. 안 나오죠. 그런데 내버리죠. 이렇게 또 던져버려요. 그냥. 왜 서술로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다시 서술로 낼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이제 진짜 끝난 거라고 봅니다. 서술도 나왔고 용어도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EVMS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니드 밸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즉 원가하고 공정에 관한 그죠? 원가와 공기를 가지고 가르게 되는 공정관리 시스템이에요. 그죠? 공정관리로 원가관리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고 공정관리 시스템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시험에서 주력으로 물었던 게 대제목 4번입니다. 바로 주체별 역할입니다. 그 주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EVMS의 주체는 발주자와 사업관리자와 시공자로 구분이 됩니다. 발주자, 사업관리자, 시공자. 지금은 이제 관리원이라는 단어는 안 쓰니까 발주자, 사업관리자, 시공자로 나눠진다. 이 주체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주체에 대해서는. 자, 문제 13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시공 시 사용하는 철근의 기계적 정착입니다. 정착과
이음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기계식 이음이죠. 그죠? 겨, 변, 가, 기 이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그죠? 기계식 이음에 대해서 외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계적 정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정착이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기계식이라는 단어와 초고층입니다. 이 초고층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퀄리티 높게 만들었죠. 초고층 시공시 사용하는 철근은 무슨 철근입니까? 초고층 건축물 시공시 사용하는 철근은 대구경의 고강도 철근이에요. 대구경의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얘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구부릴 수가 없어요. 구부릴 수가 없어요. 얘 자체를 구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정착판이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저번에 예전에 수업할 때 그거 그려드렸을 거예요. 확대머리 이용 철근 그려드렸을 거예요. 확대머리 이용 철근이 바로 얘입니다. 얘를 사용해요. 얘. 그죠? 그래서 이거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때 한마디만 할 걸. 기계적 정착이라고. 한마디만 할 걸. 근데 그 말을 못했어요, 내가. 이거 하면서도. 그냥 확대머리 이용 철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통과해가지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 이게 확대머리 이용 철근이고, 이걸 할 때는, 이제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걸 적었는데, 이거를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인 그림이, 그죠? 이게 아니고. 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확대머리 이용 철근, 이게 이제 중심선이 되겠죠. 중심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확대머리 이용 철근의 정착판은 반드시 중심선을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넘어가줘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이용 철근은 주철근 두 개를 사이에 두고, 주철근을 넘어가서도 안 돼요. 이용 철근이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넘어가면 안 되냐면, 이게 만약 이쪽으로 밀리면 얘가 이게 그냥 통과해 버리겠죠. 얘가 움직이겠죠. 정착이라는 의미에 안 맞기 때문에 주철근 사이에 들어가줘야 돼요. 사실 이 그림이 필요해요.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더 필요하다. 이 정착의 위치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일반 철근하고의 비교가 밑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정착을 할 때 쓰는 그 도구가 뭡니까? 표준 갈고리죠. 갈고리 정착을 하죠. 갈고리하고 밑에 이 기계식 정착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역시 이 문제 역시도 어디에 쓸 수 있느냐면 쓸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뿐입니다. 어디입니까? 초고층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이 문제 자체가. 초고층 우리 그렇게 많이 안 짓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근을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초고층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바로 초고층 건축물 시공 시 사용하는 철근이라는 저 단어를 보고 선생님들이 뭘 적을 수 있어야 되냐면 대구경 고강도 철근이라는 단어를 구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진 철근 계열로 가면 내진 철근을 쓰게 되면 내진 철근의 이음은 전부 다 얘 계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얘 계열. 내진 철근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뭡니까? 지금 KS 기준이 돼가 있는 게 뭘 씁니까? 내진 철근. 내진 철근 영어로 어떻게 적습니까? 내진 철근 영어로 SS? 입니까? SM입니까? SN 강제죠. SN 강제. SN 강제를 내진 철근 강제라고 하는데 SN 강제 중에서도 그죠? 400하고 500하고 600에 S를 붙이죠. 그죠? 얘를 우리는 내진 철근이라고 하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함부로 구부릴 수가 없어요. 구부렸다가는 부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철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뭘 씁니까? 바로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강도 철근이라는 애가 나오게 되면 선생님들의 시공시 유의사항 하나 중에는 얘가 될 수가 있어요. 얘가. 그죠? 기계적 정착을 해야 한다라는 걸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보시면 1교시가 돼가 있는데 1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우면 쉽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1번 선택하기 어렵고요. 그죠? 1번 어렵고 3번은 어떻게든 썼을 것이고 4번 뭐 이런 거는 쉽고 5번 자체 선택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에서 이제 뺄만한 게 8번 아니면 13번인데 대부분이 아마 8번을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8번. 그죠? 8번을 빼고 13번을 자신 있게 적었을 것 같은데 이거 못 적으면
기계식 정착은 그리고 참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계식 정착 방식에는 이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초고층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확대물이 이형철근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기계식 정착은 엘보 형식의 커플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철근이라고 치면 그죠? 철근이라고 치면 여기에 엘보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꺾인 게 있어요. 꺾인 게 나사식으로 박아서 그래 놓고 여기 철근 또 연결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보를 써서. 안 쓰죠. 귀찮아서. 이거보다 이 철근까지 더하는 값으로 이거 한 개 사고 말죠. 그러니까 이거 안 써요. 이런 방식은 있는데 안 써요. 이거를. 그래서 커플러를 이용하는 방식들은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기계식 이음이고 기계식 정착이고 기계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전부 다 어떤 단어가 나와줘야 되냐면 커플러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돼요. 커플러를 사용하는 방식이 전부 다 기계식이에요. 뭔가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커플러라는 이름을 써요. 그 아마 기계식 정착들을 보면 전부 다 슬리브를 쓴다든지 뭐 쓰죠. 그게 다 커플러들이에요. 커플러 써줘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자, 2번부터는, 자, 2교시부터는 무지막지하게 쉽죠. 자, 흙막이 공사 시에 계측 관리를 위한 기기의 종류와 위치 선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 두 개를 조합한 문제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문제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 문제, 기기의 종류, 그 다음에 위치 선정에 대하여, 위치 선정, 이 두 개는 나왔던 문제입니다. 따로. 그걸 바꿔서 조합한 형식.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앞으로의 시험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보게 될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1년, 2년 정도 되죠? 2년 내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전부 다 이따구로 냈어요. 시험 문제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쉽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쉽다라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쉽다라고. 그래서 자, 보시면 기기의 종류입니다. 기기의 종류 보시면 이 기기의 종류를 외울 때는 이번에 보시면 계측기기의 배치도 있죠. 그 그림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림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우실 때는 그죠? 계측기기의 배치도 이런 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이걸 보면 계측기기의 배치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땅이 있다라고 하면 계측기기의 배치도에서 이게 이제 그림을 외우실 때 이게 이제 땅이 이렇게 까져가 있고 이렇게 돼가 있죠.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걸 외울 때는 어렵게 외우시면 안 되고 잘 보세요. 그게 보시면 양쪽의 지중경사계는 똑같은 게 있고 지중경사계의 차이는 슬러리 워리는 인클리노메타가 시험에 나왔죠. 틸트메타하고 같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인클리노메타를 쓸 때는 슬러리 월은 벽체 내부에 들어가요. 벽체 내부에. 그죠? 그 벽체 내부의 구멍은 뭘 이용합니까? 솔저 파일 구멍을 이용할 수도 있고, 토그라우팅 하기 위해서 뚫은 구멍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임의로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임의로 뚫지는 않죠. 그거 자체가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지중경사계를 만약에 그 토류벽이나 일반적으로 토류벽의 엄지말뚝보다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그 밑에 보면 시트 파일 대가 있죠. 시트 파일 쓰실 때 그 시트 파일 벽면에 붙여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벽면에 부착하는 거예요. 벽면에 부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선생님들 외우실 때는 항상 2개씩이에요. 안쪽은 3개고 나머지는 2개씩입니다. 그래서 인접 건물에 2개가 있고 그 밑에 땅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중에 허공에 2개가 있어요. 그 그림을 보시면 허공에 2개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인접 건물에는 경사계나 틸트메타나 균열 측정계를 붙이고 그 다음에 지중 경사계하고 땅속에 있는 지중 경사계, 지중 치마계를 넣고 그 다음에 지하 수위는 지하 수위계, 간극 수압계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안쪽에는 스트로트에는 변형계, 그 다음에 토압계는 지금 토압계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토압계는 어디에 설치하냐면 그 슬러리월 설치할 때 안쪽에 슬립을 넣어서 그 안에다 같이 집어넣습니다. 왜 토압을 재려고 하면 토압은 선생님 어디서 재야 됩니까? 토압 잴 때. 토압을 어디서 재야 돼요? 토압을 잴 때. 토압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토압계의 위치는. 토압계가 이렇게 벽이 있다. 예를 들어서 벽이 있다. 이게 흙막이 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붙입니까? 여기에 붙입니까? 여기에 붙입니까? 1, 2, 3에. 토압계를 어디다 붙입니까? 물론 계측은 안쪽 바깥에서 하겠죠. 이렇게 보호해야 되니까. 그죠? 아니면 기계로 대거나 하겠죠. 그러면 위치는 토압계 자체의 센서의 위치는 어디겠습니까? 3번이에요. 여기 붙어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토압계의 위치가 중요하고, 왜냐면 밑에 위치 선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중계 자체가, 하중계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트의 단부 끝면에 매거나 아니면 어스앵커의
여유장 쪽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유장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죠? 그다음 지중 치막에 있고, 지중 경사계 있고, 그다음에 소음, 저 위에 보시면 소음 측정계 있고, 진동 측정계 있다.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안쪽은 2개, 물 밑에 2개, 땅 속에 2개, 공중에 2개, 건물에 2개, 안쪽만 3개입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시험에서는, 그죠? 그 밑에 보시면 1번부터 해서 12번까지 기계의 종류가 적혀 있을 거며, 그걸 설명 1번하고 지금 이거 뭐 기계의 종류는 일부러 영어로 다 적었어요. 일부러 한글로 안 적었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영어로 외우는 게 이게 더 나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또 뭘 물어보냐면 기기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봐요. 기기의 목적에 대해서. 그럼 목적에 대해서 물으면 이 답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목적으로 나오면 이 답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설명의 1번하고 제목하고 바꾸기만 하면 돼요. 설명의 1번과 제목을 바꾸면 기기의 목적이 돼요. 기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측기는 외워야 될 게 이게 다예요. 여기 돼요. 이게 싹 다예요. 이게. 그래서 기계의 종류를 외우실 때 기계의 종류를 한글로 적으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토합계. 토합을 재는 기계죠. 맞습니까? 기계 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기라고 적어야 되죠. 거꾸로 적어야 되지. 기계죠. 그러니까 토합계. 토합을 재는 기기. 이거 좋지. 토합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죠. 이 2개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거는 기계. 그 다음에 그거의 목적, 그죠? 그 다음에 설치, 위치, 계측식 위상, 이게 전부 다예요. 시험에서 묻는 게 전체 다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치 선정 밑에 보시면 이 계측식 위상만 빠졌죠. 위치 선정 밑에 거 보시면 나머지는 위에 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위치 선정에 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 유관 식별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공사의 장비나 인원의 이동에 의한 파손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한다. 그 다음에 위험 발생 우려 부위에 집중 배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부재 이동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지부공법 전환 구간에 설치를 한다. 우각부에 설치를 한다. 5번, 6번 체크하시고. 5번, 6번. 이 5번, 6번이 다음에 만약에 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1, 2번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5번, 6번이 1, 2번으로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위에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5번, 6번이 중요합니다. 5번, 6번이. 5번, 6번에 대해서 사실 1번부터 4번까지는 선생님도 적을 수 있어요. 읽어보면 내용이 그냥 구리구리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5번, 6번이 실제적인 답으로 제시된 거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요. 5번, 6번 다음에 1번으로 가야 돼요. 1, 2번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시게 되면, 그죠?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측압의 특성과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측압이라는 거, 그죠? 측압은 뭘로 봐야 될까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 측압에 영향을 미친다. 좋은 개념입니까? 안 좋은 개념입니까? 안 좋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측압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특성이라는 단어를 썼어. 특성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특성이라는 단어. 특별한 성질이에요. 특별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특압의 특별한 성질은 무엇인가? 그죠? 특별한 성질은, 제일 특별한 성질이 뭐냐면, 그 콘크리트 헤드라는 단어예요. 콘크리트 헤드라는 애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콘크리트의 특성은 콘크리트 헤드에 의해서 크기가 변동을 일으켜요. 헤드에 의해서. 이 헤드 값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헤드 값이 변하더라는 거 알아야 되고, 밑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헤드에 대한 그림이 있죠. 콘크리트 헤드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어떤 콘크리트 탓을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까? 측압의 높이가, 그 콘크리트 헤드의 높이가 굉장히 낮고, 연속적으로 쳐들어갔어요. 콘크리트 자체를 연속적으로 쳤고, 헤드가 낮아요. 그럼 이건 무슨 콘크리트예요? 어떤 시멘트 썼어요? 지금 이 그림이 나오려면 어떤 걸 쓴 거예요? 이거 조광을 쓴 겁니다. 조광을 쓰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림 자체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실 때 이 그림은 어디에 쓰는 그림이냐면, 지금 이 그림은 슬라이딩 폼 쓸 때 쓰는 거예요. 슬라이딩 폼 쓸 때 이 그림이 나옵니다. 연속적으로 타설하죠. 그러면 측압 자체가, 헤드가 짧아야 돼요. 헤드 자체가 짧아야 돼요. 헤드가 밑에 있으면 못 끌어올리죠. 측압이 커서. 그 부분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광 계열을 쓰게 되면 빨리 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밑에 애들이 뭐가 됩니까? 빨리 경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측압이 확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측압이라는 건 딱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나 전통적인 방식. 그럼 이런 형태는, 자, 보세요. 밑에가 큰 형태는 헤드가 크게 나타나고, 밑에가 큰 형태는 어떤 콘크리트가 있어요? 이거. 어떤 시멘트 썼을 때겠어요? 밑에 밑에 측압이 최고 크다. 중용열입니다. 장기 강도를 발현하는 콘크리트는 밑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쓰실 때 조금 엔지니어틱하게 쓰려면 같은 그림이라도 좀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 그림, 지금 선생님들이 본 저 그림, 전국의 파라리 그림입니다. 전국의 파라리. 그죠? 이런 거, 전국의 파라리, 이거 모르는 인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다 그려. 그럼 이걸 가지고, 같은 그림을 가지고, 그럼 선생님 새로운 그림 만들어낼 거야? 못 만들어내. 왜? 우리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좀 더 엔지니어틱하게 보이게 해줘야 돼요. 그냥 이게 적어주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여기에. 그죠? 이런 콘크리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중용열. 시멘트 사용 시. 측압. 그냥 측압 적으면 웃기니까 분포도.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측압은 전체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어치기 구간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어치기. 컨스트럭션 조인트를 벽체에 설치할 때 이어치기 구간에서는 이어치기 면이, 여기가 이어치기 면이 된다면 이어치기 면이 가장 측압이 커져요. 이어치기 면이. 왜? 경화가 일어난 다음에 타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치기죠. 그러니까 요 면이 제일 커지더라.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거.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단위 하중과 높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면적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1cm를 축구장 넓이로 타설을 해도 측압은 1cm 높입니다. 왜? 측압의 공식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P라는 거는 단위 하중에다가 H를 곱했기 때문에. 단위 하중에다가 H를 곱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에? 높이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높이에. 타설 높이에 영향을 받지, 그 다음에 단위 하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보세요. 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거기 이제 어디고, 대제목 3번 아이템의 첫 번째 줄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 식을 바꿔서 적어 놨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 공식 하나로 3번을 다 쓰셔야 돼요. 3번을. 그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걸 가지고 써야 돼요. 그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뭡니까? 콘크리트의 단위 하중과 타설 높이가 되겠죠. 영향이. 무슨 말인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잘 보세요. 자, 3번의 제목을 잘 보세요. 소임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뒤에 단어가 뭐예요? 요인이죠. 맞습니까? 요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씁니다. 온도가 낮으면 측압 증가. 이거 선생님 요인이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건 요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인이에요. 측압 증가 원인이에요. 요인이란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요인은 뭡니까? 팩터예요. 팩터는 뭐예요? 명사가 돼야 돼요. 명사가. 어떤 책이든 뒤져봐요. 요인이란 단어를 쓰고 뒤에 문장으로 쓴 놈이 있다면 그 책 버리세요. 그 책 선생님들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인이란 단어는 명사를 가지고 와야 돼요. 명사를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것들 보세요. 뭐라 적어놨습니까? 온도, 습도, 단위 중량, 타설 높이, 배합 상태, 슬럼프, 시공 연도, 다짐, 경화 속도. 굉장히 짧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들이 영향을 미치는 팩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높을 때 측압이 높아지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그 밑에 설명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설명으로 끝나는 거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래프들은 이미 이전에 나왔던 시험의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문제예요. 답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온도가 낮을 때, 그죠? 측압이 커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 선생님 왜 측압이 커집니까? 온도가 낮으면? 생각해보면 온도가 높을 때 말랑말랑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소님들이 말랑하다는 건 뭡니까? 펄펄 끓일 때 이야기. 그죠? 콘크리트 못 쓸 정도로 끓여줄 때 좋아지겠죠. 그게 아닙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뭐가 일어나요? 온도가 낮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하 1도다. 동절기에. 그러면 영하 1도에서 타설한 콘크리트의 영향 요인은 뭡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동해 입는다 이거 말고. 동해 이야기할까 싶어서 미리 이야기했어요. 동해 말고 뭐가 있어요? 그늘진 곳에서 타설했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그늘진 곳. 지하층에 콘크리트 타설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응결지연이에요. 응결지연이 일어나요. 응결이 지연돼요. 온도가 낮으면 응결지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층압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가 응결을 안 하니까 계속 이게 된다는 거예요. 층압이 존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습도가 낮을수록 층압이 증가한다는 건 습도가 낮아도 응결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습도가 낮으면 공기적으로 공기가 증발하니까 우와 경합 더 빨리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반대예요. 그 응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타설 높이. 이건 여기 있죠? 타설 높이. 그죠? 그 다음에 배합 상태.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그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합 상태. 부배합일수록. 그죠? 층압은 증가하더라는 거야. 부배합일수록. 그 다음에 슬럼프. 시공연도. 당연히 슬럼프는 층압이니까 층압은 뭡니까? 측면에서 작용하는 압력이죠. 어디에? 거푸집면에. 거푸집의 어떤 면에? 수직한 거푸집면에 측면에서 작용하는 압력이에요. 그게 층압이죠. 그게 층압의 정의예요. 그죠? 그럼 옆면으로 밀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물처럼 됐을 때요. 물처럼.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을 때죠. 유동성이 높다는 건 슬럼프 값이 높다라는 거겠죠. 컨시스턴시가 어떻다는 겁니까?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짐이 높을수록. 다짐이 높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두드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옆으로 밀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경화속도. 경화속도가 아까 이야기했다면 응결이 지연될수록 층압은 계속적으로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층압의 측정 방법이 있었고, 이 답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4번의 층압 측정 방법보다는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주는 게 더 좋냐. 이것도 괜찮은 아이템, 엑스트라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저 2번 자리에 엑스트라가 층압의 공식이 들어가 주는 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층압의 공식 자체가. 왜 그게 좋겠습니까? 선생님, 그게 왜 좋을까요? 이번에 층압의 공식이. 좋은 이유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층압에 대해서 시험 문제 물었어요. 답이 있어요. 최근에. 답에 있어요.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입니다만,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이걸 쇠가 빠지게 하는 이유는 시험도 안 나올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나올 수 있죠. 근데 쇠가 빠지게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얘가 다음 시험에 엑스트라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아이템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는 거예요. 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